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상층에서 나고 자란 30대 여성이랍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을 고민했었지요. 요즘 정말 취업이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평생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세무사 시험이었답니다. 세무사 시험은 8대 전문직 자격증 시험의 하나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죠.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험에는 1차부터 떨어지고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을 더 투자하여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렇지만 2차에서 떨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머리에 불이 나도록 공부해서 다음에 2차 시험에 붙었답니다. 정말 제가 해보고 싶던 일이라 악착같이 일에만 집중했지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답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일을 좀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벌틱 때까지 버티다가 막차를 타자는 생각이었죠. 세무사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연봉을 받았죠. 사실 이 상태로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결혼식에 갈 때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잠깐씩 부럽긴 했지만 웨딩드레스 안 입는다고 죽나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었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의 입장은 달랐죠. 제가 전혀 결혼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일에만 열중하자 집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엄마가 우선 안달을 시작했답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데이트하자는 사람 없니? 인물도 예쁘게 낳아놨는데 왜 남자친구 하나 변변히 사귀질 못하는 거냐? 그건요, 내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상태가 편해요. 그만큼 일이 재미있었고 따라서 다른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사방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당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신경이 가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에 꽂혀 있는 제 자신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람 일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를 우습게 알고 일에 꽂혀 있는 저에게도 어느 날 한 왕자님이 찾아와 주었답니다. 엄마 지인이 엄마한테 말하기를 어떤 좋은 집안에서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유전적으로 좋은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머리 좋고 인물이 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집안이라지요. 참나, 이세 머리와 인물까지 생각해서 신부감을 찾는 집안이라니 좀 우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닥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엄마의 재촉이 빗발 같았어요. 그래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사람 일 참 모르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제가 어느새 그 남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회사는 어느 정도 큰 회사였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회사지만 아직 젊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고 다니는 차가 고급스러운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씀씀이는 정말 놀랄만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명품이었고 제게 주는 선물도 모두 명품이었죠.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말투도 교양이 넘치고 여자를 배려하는 태도도 정말 신사적이고 자상했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자상함에 반했었답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기에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죠. 시댁들 집안이 어느 정도 부잣집이 아니라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대박이 터졌다고 했죠. 시집 잘 간다고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면서? 기집애, 부럽다 얘. 우리는 아파트 대출금 갚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넌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좀 부담스럽기도 해. 사실 평범한 게 좋은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아직 젊은 회사원인데 외제차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결혼할 사람이지만 거부감도 생기거든. 월급쟁이 남편으로 둔 친구는 빠듯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시집살이를 해야 된다니까 더 걱정돼. 결혼한 애들 만나보면 시차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대부분이잖아. 그런데 매일 얼굴 마주보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분가해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잖아. 그야말로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던 저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 그만둬 버릴까 하고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가 펄쩍 뛴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거기다가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워낙 부잣집이라 집안일을 해주는 고용인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시집으로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잘 산다는 사람들만 모여 산다는 주택가에 자리한 시집은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주방일을 도와주는 사람만 해도 아줌마 2명이 있었고 넓은 마당을 관리하는 정원사도 따로 있었어요. 운전기사도 2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요. 거기에 평생을 여유 있게 살아오신 시부모님 2분에게선 교양과 여유가 철철 넘쳐 흘렀답니다. 다정다감하시기 이를 데 없는 분들이었죠. 시댁에는 이미 아주버님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다른 식구들처럼 여유가 있어 보였고 좋은 분이었지요. 당연히 제 손위 동서 되시는 형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 형님이 제 눈에 조금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마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형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둡다는 인상을 받았죠. 특히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에 자리를 잡자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식사 후 식구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형님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서,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분가해. 시부모님이 주는 것들 무조건 다 받지 말고 가능하면 서방님하고 둘이 알아서 살도록 해. 서방님 회사도 그만하면 됐고 동서도 전문직이잖아. 그리고 아이 빨리 갖지 말고 살아보고 갖도록 하고. 내 말 꼭 명심해.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시집에서 어두운 분위기로 속삭이듯 말하는 형님의 말이 그다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형님의 그런 말들이 거북했어요. 형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고 그래서 형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집에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일하는 아줌마들 말로는 이혼을 당해서 집에서 나갔다는 것이었어요. 형님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그냥 둔 채 나갔다는 것이었죠. 아무튼 형님은 제게 수수께끼였어요.
저한테 만일 아이가 있고 제가 이혼을 해야 한다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딸을 두고 사라진 것도 제 눈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답니다. 하지만 형님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우선 남편의 태도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뭐랄까,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완전히 잡혀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 시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아침 식후에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부모가 아니라 아주 엄한 스승 앞에서 행동하듯 하더라고요. 아버님, 좀 앉겠습니다. 이 사람도 함께요. 제가 편하게 소파에 앉으려고 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말리더군요. 오냐, 둘 다 앉아라. 네, 그럼 앉겠습니다. 이런 풍경이 시집 식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큰 소리를 내시거나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별관이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그 결관식을 야외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오픈식이 시작되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픈식이 조금 연기되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죠. 서둘러 차양을 쳤지만 들이치는 비를 맞으면서 오픈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개관식 야외에서 하자고 의견을 낸 임원이 누구냐? 개관식 날짜 그렇게 잡고 비가 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임원 찾아서 사표 내라고 해. 품이 있어야 할 개관식이었다. 그런데 그 꼴이 뭐냐? 비 내린 거에 책임 있는 임원 당장 찾아서 사표 내라고 하라니까. 네, 저 아버님, 근데 어제 일기예보가 비 안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 안에 사표 받고 나가라고 해.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바로 얘기해서 사직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버님, 아무 심려 마십시오. 세상에, 날씨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분명히 일기예보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야외로 잡은 행사였어요. 요즘에도 이런 집안이 있나 싶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남편과 시아주버님이나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다음부턴 얘기가 달라졌죠. 저까지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결혼하면서 아이는 좀 천천히 갖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안 한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한 결혼이었지만 많이 늦은 결혼은 아니었기에 신혼생활을 좀 즐기다가 아이를 갖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합의도 시아버님의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파기되어 버렸답니다. 너희들 결혼했으니 이제 아이 빨리 가져야지. 손이 많은 집안 아니란다. 그러니 얼른 아이 갖도록 해. 새아기 네가 노력해야 할 게야. 여보, 새아기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요. 어머님이 그러겠다고 말씀하시고 남편도 재빨리 아버님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네, 아버님. 말씀대로 빨리 아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우리 방에서 가벼운 부부싸움이 벌어졌죠. 아이 문제에 대해선 얘기 끝났잖아. 그걸 지금 왜 또 끄집어내는데? 약속이 틀리잖아. 아버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손주 기다리신다잖아. 형이나 나나 아버님 말씀 거역한 적 없어. 우리 집에서 아버님 말씀 거역 못하는 거 당신도 이제쯤이면 알만하잖아.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도 그래. 사실 애 갖는 건 우리끼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부모가 참견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건 전적으로 부부끼리 알아서 결정할 문제야. 남편은 전적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제 말에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깜짝 놀라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심하게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답니다. 하긴 남편의 씀씀이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씀씀이를 일반 회사원인 남편의 월급으로 충당할 수는 없었죠. 부모에게서 용돈 받고 카드 받아서 그 씀씀이를 충당했을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게 많으니 당연히 부모 말에 절대 충성할 수밖에요.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압박과 더불어 제 행동에 대한 시부모님의 간섭과 참견이 늘어갔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대학 동창들이 이맘때가 되면 꼭 모여서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1박 2일 정도 갔다 오거든요. 이번에도 가까운 의정부 수리산 정도로 갔다 올 거예요. 가만히 있자. 지금 네 얘기가 너 혼자서 외박을 하겠다는 말이지? 집안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거나 네 남편하고 여행을 간다면 모를까. 우리 집에선 며느리 혼자 외박하는 건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 나온 거 알면 아버님 걱정하신다.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계속 다녀오겠다고 고집해도 그런 일은 이 집안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글쎄, 너 혼자 외박을 하는 건 안 된다고 하질 않니? 정이 답답하면 네 남편하고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다녀오려무나. 일본 정도면 1박 2일로 충분히 되겠구나. 네가 굳이 밖에서 하루를 묵고 오겠다고 하니 하는 말이야. 네 남편하고 이번 주말에 일본에 1박 2일로 다녀와. 가서 쇼핑이나 실컷 하고 오면 되겠구나. 이게 훨씬 품위 있고 낫지 않겠니? 아유, 여행에 무슨 품위를 따지나요? 여행이라면 다니면서 고생도 좀 하고 무전여행 같은 것이 오히려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구들과 캠핑 장비들만 차비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다녀온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조용하고 나지막한 말투였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셨답니다. 결국 저는 친구들과의 캠핑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도 솔직히 솔깃하긴 했지만 아무리 가까운 나라지만 주말 여행 잠시 다녀오는 것을 해외로 다녀온다는 것이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도 사양했죠. 아기 너, 나 좀 보자. 할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너 하는 일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앉도록 해라. 아버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야. 손주보게 해주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도록 해. 손이 귀한 집에 네 아주버니한테도 딸 하나만 있지 않니? 그러니 일 정리하고 집에 편히 있으면서 아이 가질 생각만 하도록 해라. 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나요? 이 일은 저에게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그만두라뇨.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 그 일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했어요. 제가 집에 있어봤자 사실 크게 하는 일도 없잖아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하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람 느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일이겠어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말씀이지만 일은 그만둘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밖에서 고생을 하고 다니니? 그저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고 음악이나 들어라. 그리고 정이 밖에서 뭘 하겠다면 요리학원이나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는 어떠니? 그런 데나 다니면서 편히 살라는데 왜 좋은 걸 마다하고 자꾸 힘든 걸 하려고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어머니, 제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도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려도 되고요.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동안 못 보았던 노기가 비치더군요. 비록 얼굴은 노기를 띄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우아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아버님께도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 일 못 그만둬요. 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어머니가 분명히 내 뜻이라고 전하다던데
제대로 못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네 남편이 결혼 전에 말 안 하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집안 여자들 중에 바깥 활동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시집을 왔으니 시집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냐. 어서 하던 일 정리하고 아이 가질 생각만 하거라. 그날 저녁 귀가한 남편을 붙잡고 이 얘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과 남편의 말이 하등 다를 게 없었거든요. 차라리 분가를 하면 어떠냐고 하니까 남편이 마치 천장을 뚫을 듯 펄쩍 뛰더군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집안에 대한 분위기 파악이 좀 더 확실히 되었답니다. 이 집안에서 아버님의 말씀은 곧 신의 명령이자 법이었어요. 결코 어길 수 없는 것이었죠. 이를 그만둘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했지요. 엄마, 나 정말 시집 잘못 왔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근데 그걸 그만두래. 그런데 시부모님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 엄마.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싸움이야. 시어른들께 잘 말씀드려봐라. 따지듯이 하지 말고 조곤조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무지한 분들 아니니 알아들으실 거야. 우리 시부모님, 무지한 분들 절대 아니죠. 그런데 말이에요. 무지하지 않은 분들이 더 설득하기 어려운 거 아세요?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기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시부모님들이 바로 그랬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님이 아이를 갖는 데 좋도록 몸을 보호하는 귀한 보약이야며 저에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만 되면 제 방에 오셔서 저를 붙잡고 이 집안 여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마치 중전 마마처럼 품위 있게 저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셨죠. 또 이제 곧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시면서 은근히 출근을 방해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보름 이상 출근 투쟁을 벌이다가 그만 백기를 들고 말았죠. 일을 그만두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네가 이 집안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집안 모임도 많고 나나 네 어머니가 가야 하는 모임에 네가 같이 다녀야 할 곳이 많다. 그 모임에 다니는 것도 시간이 벅찰 거야. 네가 하던 일 한다는 사람들하고 너는 이제 클래스가 달라. 사람들이란 다 클래스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하는 거다. 우리 집 사람이 됐으니 이제 우리 집 사람들 클래스에 맞춰 살아야지. 아버님, 저는 사람들이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울려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버님. 더구나 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무슨 그런 걸 따져요? 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셔서는 제 손을 잡고 어서 제 방으로 가자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제 방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시아버님의 말에 말대꾸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번 일만큼은 특별히 아버님께 어머님이 잘 말씀드려서 제가 걱정 들을 일이 없게끔 해주시겠다는 선심도 쓰시면서요. 그러니까 뭔가요? 저는 그야말로 방 한 구석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방실방실 웃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집안의 엑서셀이었지요. 이제야 집에서 떠난 형님의 말이 실감나게 닿아오더라고요. 일을 그만둬야 한다니 저한테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것 같더군요. 시댁에서 허락하는 시간에 쇼핑이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할 일도 없이 방 안에 멍청하게 있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지인들 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는 일이 반복되었답니다.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시어머님이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라고 언지를 주셨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을 꿈꿨던 과거의 저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모두 지우개로 지워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리 많겠어요. 이혼하고 집을 떠난 형님이 차라리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한 말이 다시 뇌리를 스쳤어요. 일을 그만두고 앉아서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생활.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라지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가